은성 변방, 산과 들이 맞닿은 작은 고을. 주우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그날 벌어 그날을 넘기며 집에는 할머니가 있었고 치마폭을 붙잡고 다니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울. 아이의 목에는 늘 작은 반지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실에 꿰어 목에 건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가 어디서 왔는지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주우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우가 해마다 빚는 술, 상사주,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며 빚는 술이라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항아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느냐? 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날도 수우는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약초를 팔고 쌀을 조금 사고 아이 손을 잡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들었어. 새 부사 온다더라. 오늘 부임한대. 주우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부사가 누구든 자기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부사 행렬이다. 한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이다. 주우는 아이를 끌어당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말 위에 탄 남자. 그 얼굴, 그 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말발굽 소리도 모두 물속처럼 흐릿해졌습니다. 주우의 눈에는 오직 그 남자만 보였습니다. 무한, 입 밖으로 새어나온 이름. 5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부르지 못했던 이름. 그 남자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부사가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그때 아이의 목에서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말 위에 남자가 그 반짝임을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게 출발한다. 부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행렬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주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우는 아이를 재우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할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부사 저택 앞. 호위무사가 길을 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주우는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부임한 부사님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라. 촛불 아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옷, 낯선 자리. 하지만 주우는 알았습니다. 무한.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눈. 처음 보는 얼굴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른다 했소. 무한이라는 이름을. 그런 이름 모른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그리고 모든 것은 5해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절벽 아래에서 주우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해 가을 산은 일찍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기울면 골짜기부터 그늘이 먼저 내려앉고 바람은 칼끝처럼 살갗을 훑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길이 아니게 되었지요. 발자국 하나로 겨우 이어지는 짐승길, 돌과 나무 뿌리가 뒤엉킨 비탈, 그리고 아무도 다가서지 않는 절벽. 그 절벽 아래에서 수우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우는 본디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고을 박작은 초가에서 할머니와 둘이서 계절이 주는 것들로 하루를 연명했지요. 산수유가 익으면 열매를 따고 겨울이 오기 전엔 말린 뿌리를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비스듬히 내리던 오후. 수우는 약초 자루를 둘러매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달랐습니다. 비린내 같은 피 냄새가 산의 흙내 사이로 얇게 섞여 들어왔지요. 수우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산짐승이 다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건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숨, 끊어질 듯 이어지는 깊고 거친 호흡. 수우는 자루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혹시 도적일까? 혹시 함정일까? 혹시 이미 늦은 목숨일까? 그러나 수우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용기라기보다 그냥 수우라는 사람이 가진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일단 손이 먼저 나가는 습관. 절벽 아래 바위 그늘 한쪽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처럼 찢겨 있었고 온몸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특히 등 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화살이 그대로 꽂혀 있었지요. 수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화살, 전쟁, 군졸, 도망자. 이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들끓었습니다. 건드리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남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눈꺼풀이 반쯤 열린 채로 수우를 보려 애쓰는 눈빛.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살기나 협박이 아닌 살려달라는 기색. 수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계셔야 해요. 수우는 화살을 바로 뽑지 않았습니다. 피가 더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먼저 바위 뒤에 남자를 기대게 하고 물통을 꺼내 입술에 조금씩 적셨습니다. 남자는 물을 삼키려다 기침을 했고 그때마다 피가 입가로 번졌습니다. 수우는 손을 떨면서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골짜기는 순식간에 밤이 되었지요. 수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어깨에 기대는 몸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남자는 단단한 몸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단단함이 오히려 수우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수우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바위에 미끄러지고 낙엽에 발을 헛디디고 손바닥이 찢겨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끝이 없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할머니는 남자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살이 꽂힌 등을 보고 피 냄새를 맡고 할머니는 바로 알았습니다. 전쟁의 사람. 하지만 할머니도 수우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끓이고 약초를 빻아 준비했습니다. 그 밤 수우와 할머니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화살을 뽑는 순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수우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남자의 상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뽑았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우는 무릎이 풀릴 뻔했지만 할머니가 낮게 외쳤습니다. 눌러, 손 떼지 마. 수우는 울음을 삼키며 상처를 눌렀습니다. 따뜻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수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피가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남자는 숨만 간신히 쉬었고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만 나면 다행이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을 떴다가도 세상을 모르겠다는 듯 멍하게 허공만 보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수우는 약을 다리고 상처를 씻고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조금이라도 젖으면 그게 기적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자가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했습니다. 여긴 어디지? 수우는 놀라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목소리. 제 집이에요. 산 아래. 누워 계셔야 해요. 남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가 누구지? 수우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충격으로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삶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고통인지 공포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억상실, 전쟁의 상처, 정체 모를 남자. 이 남자를 숨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우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요. 며칠 뒤 남자는 겨우 걸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름은 몰랐지만 손과 발은 익숙하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칼을 쥐는 방식이 평범한 사내와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훈련된 몸짓. 수우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 남자는 그냥 산에서 굴러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수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산수유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우는 마당에서 산수유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 지고 작은 열매가 맺히는 계절. 수우에게는 생계의 계절이었지요. 그때 남자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피와 진흙에 가려졌던 날과는 다른 얼굴. 준수한 얼굴에 그늘 같은 눈빛. 그리고 어딘가 슬픈 표정.
남자가 수우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름이 필요하오. 수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름이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사람은 이름이 있어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소. 수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도 되는지 수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뭔가 붙잡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우는 바람 부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숲,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그리고 문득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무한무실.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무한, 끝이 없는 것. 당신이 끝없는 숲에서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끝없이 살아야 하니까요. 남자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무한. 그 이름이 그날의 공기 속에 내려앉는 순간, 수우는 몰랐습니다. 이 이름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될 줄을. 그리고 무한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 봄부터 수우의 집에는 남자가 한 명 더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무한이라 불렀고 수우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은 마음, 두려운데도 어쩐지 든든한 마음. 그건 아마도 사람이 사람을 살린 뒤에 남는 빛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야담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자에게 평온을 오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한은 처음으로 악몽을 꾸었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전장, 칼소리, 비명, 자신의 손에 들린 검, 왼손에 쥐어진 익숙한 무게. 무한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만. 수우는 이불을 붙잡은 채 무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우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의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봄이 깊어가자 집은 조금씩 두 사람의 집이 되어 갔습니다. 수우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무한은 말없이 도왔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은 성실했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았습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게 조심하며 밤에는 늘 문을 잠갔지요. 수우는 무한히 불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렸고 어떤 날은 멍하니 산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우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이상합니다. 묻지 않는 사이에 더 깊이 들어오고 몰랐던 구석이 채워지지요. 무한은 수우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를 때면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짐을 들어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다가 길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수우는 그 팔을 붙잡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무한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우는 산수유 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노란 꽃이 다 졌고 초록 열매가 조그맣게 맺히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수우는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산수유예요. 이걸로 술을 빚으면 향이 오래가요. 무한이 물었습니다. 왜 술을 빚소? 수우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는데 어딘가 슬픈 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사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사.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는 술이래요. 술을 빚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고 기다림이 덜 아프다나 봐요. 무아는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움이 덜 아프다. 그날부터 수우는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쌀을 씻고 누룩을 띄우고 산수유를 말려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항아리를 덮는 순간 수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이 덜 아픈 술이라면 나는 뭘 기다리는 걸까? 수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굳어질 줄은. 무아는 술이 익어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더 조용해졌습니다. 밤이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별을 세는 것도 달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멀리 아주 멀리 있는 곳을 떠올리는 눈빛. 수우는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이 남자가 떠날 것 같아서. 그래서 수우는 일부러 사소한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은 산에서 뭐 캘까요? 당귀. 당귀 잘 아시네요. 무아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몸이 기억하오. 그 여름이 오기 전 비가 며칠을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 안까지 깊게 스며들고 촛불이 흔들려 그림자가 벽을 흔들었습니다. 수우는 무안의 등을 갈아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화살 자국이 도드라진 흉터. 그 흉터는 마치 돌아갈 곳을 새긴 표시 같았습니다. 무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소. 수우는 흠칫했습니다. 왜요? 누가 찾아와요? 무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오. 그런데 내 안에서 그림자가 자꾸 움직이오. 수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무엇이든 그 무엇이 수우의 집까지 삼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수우는 말했습니다. 그림자든 뭐든 여긴 제 집이에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제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무아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수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수우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름 하나뿐이오. 그 이름도 내가 지어줬소. 그런데도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빚지고 있소. 수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오. 하지만 지금 이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오. 수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요. 이 남자와 함께하면 반드시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겠습니다. 무한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무한은 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수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지에는 작고 선명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비늘 같은 곡선, 검은 용을 닮은 문장. 무아는 그 문양을 오래 바라보다가 수우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겠소. 수우는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기엔 지나치게 날카로운 느낌. 귀한 물건인데 어딘가 피 냄새가 배어있는 물건. 그럼에도 수우는 손을 오므렸습니다. 받을게요.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할머니가 술 한 잔을 올리고 수우가 빚던 상사주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아직 덜 익었지만 향은 충분했습니다. 산수유의 새콤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수우는 알았습니다. 이 술은 그리움을 위한 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수우는 웃었고 무한도 아주 가끔 웃었습니다. 한여름 바람처럼 잠깐 스쳐가는 웃음. 그런데 야담은 늘 그렇습니다. 평온을 주면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무한이 말했습니다. 오늘 산에 다녀오겠소. 수우는 밥상을 차리다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같이 가요. 무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수우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혼자냐고. 왜 하필 오늘이냐고. 하지만 수우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더 무서운 날이 있다는 걸 본능이 알았으니까요. 무한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가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회 훅 무한이 산으로 떠난 그날 수우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